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주제의 회의를 이곳 부산에서 백석구에서 열어주신 이광재 매니페스토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매니페스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좀 전에 굉장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박연희 소장님을 비롯한 또 오늘 우리 주석수 연제구청장님 또 정영래 유성구청이죠. 유성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또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 소장님 말씀에도 계셨지만 사실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게 17개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요즘은 그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이걸로만 좀 환원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우리 그 지구촌 전체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고 동시에 그 속에서도 삶의 질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또 그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 수 있느냐 안전하게 그리고 이 조화롭게 그러면서도 이 삶의 질이 개선이 되는 이런 것을 포함을 하는 거예요. 아주 포괄적인 이 발전 전략이라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런 발전 전략을 지금 공식적으로 취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지방정부도 다 그런 목표와 비전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개념을 좀 다르게 쓸 수는 있어도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지만은 국가든 지방정부든 목표는 국민과 시민들의 행복이고 그 행복한 그 사회를 또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다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어떤 이 포용성과 조화 또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한 기반으로서의 안전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그 중심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걸 저희 나름대로 해석한 개념이 부산의 15분 도시 정책인데요. 사실은 이 개념은 N분 도시 정책을 쓰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거는 파리에 이제 그 파리 대학의 모레노 교수가 창안을 해서 파리부터 15분 도시 정책을 시작해서 그때부터 멜버른은 20분 도시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도시는 7분 도시를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걸 각자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그 모레노 교수가 우리 부산의 15분 도시 정책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많은 도시들의 그 정책들 가운데 그러면서 자기 책에도 한 챕터에 우리 부산 케이스를 좀 썼는데 그 이유는 이제 부산은 파리는 이걸 자전거나 보행 그리고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쾌적한 삶을 도시가 이룰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이 두어졌다면 우리 부산의 15분 도시 정책은 관계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저는 제가 사회학을 하기도 했지만 그 인간의 행복은 결코 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좋은 사회적 관계의 바탕 위에서만 행복이 실현될 수 있고 또 그 좋은 사회적 관계는 좋은 환경, 자연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좋은 환경 속에 당겨져야 이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제 관계의 회복 또는 관계의 질적 고양에 중심을 두고 15분 도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높이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라고 했을 때 이 홀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 함께 또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아실현도 고립된 상황에서의 자아실현이 아니라 그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 자아실현을 한다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표와 이런 비전과 함께 이제 수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15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죠. 15분이라는 건 걸어서 15분일 수도 있고 또 자전거를 타고 15분일 수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15분일 수도 있습니다. 대도시라는 게 걸어서 15분은 굉장히 짧은 것과
밖에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15분 내에 가능하면 걸어서 또 자전거를 통해서 또 마을버스를 비롯한 가까운 교통수단을 통해서 15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생활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부산은 한 60여 개의 생활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15분 도시 권역이라고 보고 그 안에서 그러면 좋은 사회적 관계, 좋은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게 할 거냐. 부산의 지형적 특성 가운데 굉장히 큰 매력과 장점은 우리 부산은 7개의 비치와 10개의 산과 2개의 큰 아름다운 강, 세계적인 강이 흐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15분 내에 걸어서든 자전거를 타면 산속을 들어가거나 바닷가를 걷거나 또는 강가를 걷을 수 있는 도시예요. 이 장점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대도시의 삶이면서도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삶. 이것을 이제 굉장히 저희는 주목을 하고 그것을 확대 강화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저희가 갈매길이 부산 전역에 278km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에 가면 올레길이 있지만 부산은 갈매길이 있어요. 그 부산의 갈매길도 매력 덩어리입니다. 산사와 함께하는 갈매길도 있고 또 바닷가 그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걸을 수 있는 갈매길도 있고 해안을 걸을 수 있는 갈매길도 있고 낙동강의 억새를 볼 수 있는 갈매길도 있어요. 이런 어떤 갈매길들을 저희가 278km를 구성을 해서 그 가운데서도 대표 갈매길을 10개 이상 선정을 하고 또 그 외에도 이 갈매길로 시민들을 더 많이 인입을 하고 또 관광객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걷기 좋은 도시를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하고 생활 속에서도 부산이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이게 산복도로가 많고 이게 도시가 이제 전쟁 이후에 급속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이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인 한계지만 그런 면에서도 이제 걷기 좋은 그 도로를 더 많이 이제 확충하려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 또 공원을 아까 홍보물에서도 봤지만 지난 4년간 저희가 시민공원이 한 100만 평 되는데 그것의 27배를 저희가 공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가능한 한 많이 늘려서 시민들이 어쨌든 자연과 접하게 하고 또 물론 이게 공원이 는다는 건 그만큼 그린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최근에는 국립공원으로 우리 금정산이 보호구역이 아닌 산이 도심의 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금정산부터 백양산까지 전부 국립공원이 돼서 생태보호도 하면서 시민들이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랬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공간을 활성화하고 또 이 15분 생활권 내에서는 우리 시민이 원하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일단 즐거움을 주는 것, 그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이 돼야 인간의 행복이 올라갑니다. 이건 뭐 행복 심리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행복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앵커 시설들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썼습니다. 그 앵커 시설은 우선은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이것은 순수히 제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구현한 건데 들락날락이라고 하는 어린이 문화복합 공간을 저희가 시청 1층에 우선 먼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 어린이 문화복합 공간은 단순히 어린이 도서관이 아니라 그 안에서 디지털 체험도 하고 또 디지털 교육도 받고 또 아이들이 스스로 그 도서관과 스스로 찾아보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아이들끼리 뛰어놀게 만들고 아이들끼리 서로 친하게 만들고 그리고 원어민 영어 교실 같이 자기들이 필요한 학습을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기획으로 한 것입니다. 종합적인 그야말로 복합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시청 1층에 들락날락만 하더라도 그건 좀 대형으로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거를 부산시 전체에 107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앵커 시설을 107개를 만들어서 생활 권역마다 촘촘히 지금 넣고 있고 200개까지 저희가 늘리려고 하고, 이 들락날락 안에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와서 즐길 수 있고, 아이들하고도 놀고 어른끼리 담소를 나누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복합적인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저희가 작년에 UN 태평양 이사회가 주는 그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 분야에서 70여 개국 경쟁에서 저희가 대상을 받은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앵커 시설이고, 또 이 노인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고령층이 이용을 많이 하는 문화원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훨씬 더 다양화하고, 거기가 그 노인들도 여러 가지를 즐기고 배우고 또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또 촘촘히 만들고, 지역마다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하는 그런 것을 만들었고요. 또 운동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고령화를 다 겪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고령화 사회를 건강하게 맞이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즐겨 하도록 해야 되고, 그 운동을 하기 위해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운동도 혼자 하는 운동보다는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동호회 활동을 촉진하고 또 그 체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저희 부산시가 전국 광역 정부가, 지방 정부 가운데 유일하게 체육국을 따로 뒀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 천국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 목표라서, 그걸 통해서 뭐 배드민턴이든 테니스든 파크골프든 러닝이든, 최근에는 특히 러닝이 굉장히 인기이기 때문에 러닝이든 또 어싱 챌린지 같은 바닷가 길 걷기든 또 해양 스포츠든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면서 그 동호회 프로그램들을 촉진하는 이런 걸 해서, 저희가 4년 전에 생활체육 참여율이 64%였는데 지금 8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강도 유지하고 관계도 회복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도시의 삶의 질이 또 도시의 이 시민들이 집이 아니라 나와서 이용하게 되는 공적 공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으로서 각자의 처지는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포용의 개념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복지나 소득이나 이런 거, 일자리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포용 정책을 써야 되지만, 시민들이 공적인 공간에 나와서 그분들이 자기 처지에 관계없이 최고의 시민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공적 공간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가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공공시설을 만들거나 공공인프라를 만들면 되게 그걸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또 여러 가지 그 신경을 좀 덜 쓰거나 이렇게 해서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그것을 그 공적 공간의 수준을 높이 가져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거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시장 관사로 전통적으로 써왔던 거를 제가 관사로 안 쓰고 그 시민들에게 돌려주면서 그것을 새로운 공적 공간으로 진짜 힐링하고 또 학습하고 또 문화적인 그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복합 공간으로 정말 근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1년도 안 돼서 33만 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사람들을 그런 쪽으로 인입을 하고 또 그분들이 와서 정말 그 삶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곳곳에 만들고, 뭐 시 전체로 봐서는 우리는 특히 관광도시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좀 하이엔드의 문화 시설들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 대도시의 인프라 가운데 특히 이게 안정과 포용 이것을 생각을 할 때 이 병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의료 시스템이 중요한데, 팬데믹을 우리가 겪었지만 이 팬데믹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촘촘히 사실은 저희가 여전히 부족한 게 지역 필수 의료가 부산 같은 대도시가 서울에 비해서는 아직 격차가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서울에 비해서 우리도 5개의 대학병원과 상급병원만 20몇 개가 있지만 여전히 이 응급체계나 또 이 어린이들을 위한 이 병원은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채워가기 위해서 지금 달빛 어린이 병원부터 시작해서 새로 이제 공공 어린이 병원을 짓기 시작을 했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적어도 의료의 기반과 이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공공의료원도 저희가 하나인데 지금 3개까지 늘리, 서부산 의료원은 지금 짓기 시작했고, 침례방문까지 공공병원화가 되면 공공병원 시스템도 3개로 확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지역마다 그걸 할 수 있으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저희 구체적인 정책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뭐 일일이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했듯이 결국은 이 15분 도시 정책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시민들이 참여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가 이 자신의 개인의 어떤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거기에 더 인센티브를 주고, 예를 들어서 행복 마일리지 같은 걸 저희가 만들어서 스스로 돕는 걷기 운동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저희가 기회를, 그러니까 마일리지를 축적하게 만들고, 또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입니다. 우리 세계 자원봉사대회도 부산에서 열렸지만 앞으로 이 자원봉사의 기능을 자원봉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와 연관된 여러 가지 활동과 연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수 자원봉사뿐만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 은행을 예비적으로 구축해 놓고 있는데, 그 자원봉사 은행을 통해서 자기가 이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또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고받는 자원봉사 교환체제죠. 일종의 직접적인 노동의 교환체계, 서비스의 교환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구축을 해서 저희가 디벨롭 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 특히 지금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금융하고도 저희가 연계를 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혁신적인 방법으로 자원봉사를 촉진하고, 또 우리 동네 ESG 센터 같은 것도 그린어워즈 상을 저희가 받았는데, 환경 분야의 오스카상이라는 그린어워즈 상을 받았는데, 우리 동네 ESG 센터가 대표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의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을 저희가 모아서, 주로 이제 노인들이 많죠. 노인들이 폐플라스틱을 모아서 그것을 자원순환 방식으로 새롭게 상품으로 만들어 팔아주고, 그럼 파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코끼리 공장이라고. 그래서 그런 에이전트를 통해서 일정한 소득도 얻고,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자원봉사와 일자리가 결합된 모델이죠. 그래서 아이들 또 환경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게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 2개를 시범해봤더니 이거는 정말 도시 전체에 확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까지 저희가 16개 구군에 다 하나씩 설치를 하고, 그걸 더 확장을 해서, 저는 제 생각은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 60개 생활권역마다 우리 동네 ESG 센터가 있으면 좋겠고, ESG 센터도 일종의 공장형 ESG 센터하고 작은 ESG 센터 이런 걸 좀 결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생태적 사회적 관계 회복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의 익명성과 메마름과 과잉 스트레스, 이런 구조, 저는 서울의 삶이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부산은 좀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대도시이면서도 그런 어떤 생태적인 또는 사회적 관계를 좋은
퀄리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제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고령화 사회에도 대비를 하고 또 이 삶의 질도 높이고 시민 만족도도 높이고, 최근 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산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7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과거에는 그 정도 수치가 잘 안 나왔는데, 우리 부산에서의 그 시민들의 삶의 그 질이 저는 저희가 이런 노력을 계속 15분 도시를 계속 확장하고 하면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끝으로 15분 도시 정책도 그렇고 다른 정책, 지속 가능한 개발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이게 다 정책이라는 게 축적의 성과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일관된 비전과 목표 아래 계속 쌓아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런 축적의 성과 속에서 이제 개선이 필요하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게 필요하고 진화가 필요하고, 또 진화를 하되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공진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 15분 도시 정책도 제 임기 동안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 누가 리더십을 하든 좋은 정책들은 계속 쌓아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좀 지속 가능한 정책이 돼야 되고 계속 쌓아가고 진화되는 정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